괜히 이유도 없이 마음이 불편한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보고 싶은 그런 책 있죠. 읽고 싶은 책. 저에게는 그 책이 바로 법정스님 법문집입니다. 딱 요즘 같은 봄이었네요. 2009년 4월 19일 봄 정기 법회. 주관적인 견해인지 모르겠지만 매화는 반개했을 때가, 벚꽃은 만개했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또 복사꽃은 멀리서 바라볼 때가 환상적이고 백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꽃의 자태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매화는 밤만 피었을 때 남은 여백의 운치가 있고 벚꽃은 남김없이 활짝 피어나야 여한이 없습니다. 밤만 핀 벚꽃은 활짝 핀 벚꽃에 비해서 덜 아름답습니다. 복사꽃을 가까이서 보면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본질이 가려집니다. 봄날의 분홍빛이 지닌 환상적인 분위기가 반감되고 맙니다. 이렇듯 복사꽃은 멀리서 보아야 분홍빛이 지닌 봄날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누릴 수 있고 백꽃은 가까이서 보아야 꽃이 지닌 맑음과 뚜렷한 윤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꽃에 대한 이런 견해는 꽃이나 사물만이 아니라 인간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멀리 두고 그리워하는 사이가 좋을 때가 있고 가끔씩은 마주 앉아 회포를 풀어야 정다워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늘 함께 엉켜 있으면 이내 시들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립고 아쉬움이 받쳐주어야 그 우정이 시들지 않습니다. 저수지 앞 시골 주택에 사는 저로서는 추운 겨울을 날 때마다 항상 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니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추울 때는 추워야 하고 더울 때는 더워야 합니다. 겨울에 춥지 않고 덥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또 한여름에 덥지 않고 춥다면 그 역시 이변입니다.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하고 여름은 여름답게 더워야 합니다. 인간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계절 변화 속에서 식물과 동물이 자라고 곡식과 과일이 열매 맺습니다. 겨울에는 어느 정도 추위가 있어야 생태계가 온전하게 보존됩니다. 겨울이 춥지 않고 더우면 생활비는 덜 들지 모르지만 이상 난동으로 인해 생태계에는 큰 이변이 찾아옵니다. 추위와 더위는 상대적인 비교에 따르는 분별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동산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울 때는 그대 자신이 추위가 되고 더울 때는 그대 자신이 더위가 되라. 여름철 사람들은 동해안이나 다른 휴양지에는 더위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서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곳대로 더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그 자체가 되면 불행과 행복의 분별이 사라집니다. 삶 자체가 되어 살아가는 길, 그것이 불행과 행복을 피하는 길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하나같이 불행과 경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지구 전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을 비롯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경제 불황 없이 한결같이 고도 성장으로만 치닫는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보다 훨씬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지도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그저 많이 갖고 많이 차지하고 많이 쓰고 많이 내다버리는 틀에 갇혀서 그 밖의 것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원하는 대로 고도 성장을 구가한다면 지구 환경은 현재보다 더 황폐해질 것입니다. 빈부 차이는 더 심각해지고 자살률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순물이 끼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나 부 같은 것이 없어도 좋을 불필요한 관념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고 꺼리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끝없이 물결치며 흐릅니다. 이것이 우주의 리듬이고 실상입니다. 온 세계의 경제 위기가 왜 찾아왔는지 그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자제를 모르기에 어떤 보이지 않는 우주의 소리와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순경계,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닌
역경계, 괴롭고 슬픈 일 속에 삶의 깊은 의미가 실려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와 물질이 넘치면 인간이 오만해지고 사치스러워집니다. 부시 정권 초기에 전 세계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부시 정권 자체가 오만한 정권입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한 정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오만함이 인류 사회에 끔찍한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오늘과 같은 미국 사회의 금융위기도 시발점은 그러한 데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들에 국민의 돈을 탕진하기 때문에 어떤 우주의 리듬과 손이 건방지게 굴지 말라고 바로잡고 있는 현상이 오늘과 같은 경제 불황입니다. 이 글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도에 쓴 글입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역시 같은 2008년도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눈을 뜨기 무섭게 들려오는 우울하고 부정적인 뉴스들에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실린 작은 에피소드를 보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옛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자취를 살펴보면 후손인 우리들이 배울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250여 년 전 서울을 배경으로 활동한 장훈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왕산 아래 옥류동 골짜기에 있는 허름한 집 한 채에 마음이 끌려서 언젠가 그 집을 사들여 꾸미고 싶은 소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을 팔려고 내려온 것을 알고 집값을 물어보니 엽전으로 500냥이었습니다. 250년 전 500냥이면 그다지 큰 돈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집을 사들일 생각을 합니다. 집 둘레에는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나무를 심고 또 꽃도 가꾸고 채소밭을 일구며 살리라는 꿈에 늘 부풀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의 부록에서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주거 공간에 어떻게 살겠다는 생활 모습을 낱낱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맑은 복 8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태평시대에 태어난 것. 그때가 소위 문예 부흥기라고 할 수 있는 영정조 시대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살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둘째, 서울에 사는 것. 요즘의 서울에 비하면 대단한 곳이 아니겠지만 250년 전 서울은 도성으로서 지금처럼 교통도 복잡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살기 좋았던 듯합니다. 셋째, 자신이 다행히 선비라는 신분을 가진 것,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넷째, 문자를 대충 이해하는 것, 이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는 많은 저수를 남겼으며 초서와 예서에도 뛰어났습니다. 다섯째, 산수가 아름다운 곳 하나를 차지한 것,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옥류동 골짜기 집을 사들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여섯째, 꽃과 나무 처녀 구루를 가진 것. 직접 심고 가꾸는 꽃과 나무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듯합니다. 일곱째, 마음에 맞는 벗을 얻은 것. 이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에 맞는 벗은 매우 든든한 인생의 자산입니다. 여덟째, 좋은 책을 소장한 것. 저는 장원의 맑은 복 8가지를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내 둘레에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스승과 말벗이 될 수 있는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둘째, 입이 출출하거나 무리해지려고 할 때 개울물 길어다 마시는 차가 있습니다. 셋째, 혼자 사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신경질을 부리고 딱딱하게 굳어주기 쉽습니다. 제가 굳어지려고 할 때 삶에 탄력을 주는 음악이 있습니다. 넷째, 제 일손을 기다리는 채소밭이 있습니다. 책과 차와 음악과 채소밭, 제 삶을 녹슬지 않게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한적한 삶을 누리고 싶은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꿈 자체가 우리에게 풋풋한 가슴을 지니게 합니다. 꼭 돈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처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원의 평생의 소망도 그런 꿈의 표현입니다. 일상에 찌들지 않고 늘 향기로운 가슴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것,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동파는 그의 적벽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강물 위의 맑은 바람과 산중의 밝은 달이여, 귀로 들으니 소리가 되고 눈으로 보니 빛이 되는구나. 가지고자 해도 말릴 사람 없고 쓰고자 해도 다할 날 없으니 이것이 천지 자연의 무진장이로다. 한번 지나가 버린 것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달뿐 아니라 모든 기회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일기일회입니다. 모든 순간은 생애 단 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남은 생애 단 한 번의 인연입니다. 이 삶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일기일회,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만남입니다. 이 고마움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육체에 찾아든 갑작스러운 병으로 지난해 10월 가을 정기법회 이후 법문이 중단되었던 스님께서 이번 봄 정기법회에 나오셨습니다. 그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제가 한 70여 년 이 육신을 끌고 다녔더니 부품이 삐걱거려서 정비 공장에 들어가 정비 좀 하느라고 한동안 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몸의 부품을 수리하면서 느낀 소감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 만큼 살면 늙습니다. 또한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앓고 나면 철이 든다더니 새삼스럽게 둘레의 모든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저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새삼스럽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죽을 병이 아닐 경우에는 앓을 만큼 앓으면 낫습니다. 앓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날 그날을 즐겁게 살자. 내일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서 눈부신 봄날 이렇게 마주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지만 내일 일을 누가 합니까? 하루하루를 잘 살고 후회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실제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활짝 열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은 쉽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과 작별할 것이다. 내일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이때 내가 나를 비워야 한다. 타인과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철저히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마음의 메아리가 전달되어 상대방의 마음도 풀립니다. 마음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찾는 일보다 용심, 즉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온전하게 쓸 줄 알 때 내 마음이 열리고 잘못 쓰면 겹겹으로 닫힙니다. 순간순간 마음을 열고 산다면 둘레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나를 반깁니다. 달마 스님의 법문 관심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여 알 수가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는 본래의 내가 아닙니다. 빨리 비우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살고 있습니다. 이 매 순간을 깨어서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는 일 자체가 즐겁고 기뻐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도 매듭이 풀리고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 가을 정기법회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 아름다움이 없으면 너무 삭막하고 건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돈과 관계된 것에만 눈을 파느라고 경제 생각만 하느라고 삶의 가장 내밀한 영역인 아름다움을 등지고 삽니다. 아름다움이야말로 삶의 기쁨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목입니다. 아름다움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들 삶이 아름다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은 아름다움이 그 삶을 받쳐 주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을 소유할 수 있을까? 물론 아름다움은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남이 가졌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가지려고 하면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소유로부터 자유로울 때 비로소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어느 도예가의 작업장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유약을 전혀 바르지 않고 천연 그대로 구워놓은 항아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심히 보는 제 눈길을 느꼈던지 주인장이 선뜻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지금까지 곁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저절로 반해서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늘 곁에 두고 있으며 그 항아리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 풍겨나옵니다. 제 마음이 무척 정결해집니다. 하나의 조그마한 항아리지만 욕심을 갖지 않고 텅 빈 마음으로 보니까 그 아름다움, 그 항아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수시로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보는 눈과 투명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다면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감수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수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이 없으면 아름다움을 만날 수 없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마다 모두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또는 바흐의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그 작곡가의 감성과 우리의 감성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작곡가나 연주자와 듣는 사람 자신이 일체감을 이루는가 못 이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물을 접했을 때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 그 대상이 하나가 될 때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가장 오묘한 아름다움을 캐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술품은 자기 작품에 100% 온전한 아름다움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 작품에 절반의 혼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소장자에 의해, 감상하는 사람에 의해, 그 대상을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채워집니다. 임재선사어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귀하다. 일부러 꾸미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는 있는 그대로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독특함은 누구도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그 나름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해서 그걸 꾸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도 걸림없는 자연스러움이 귀하다는 말입니다. 걸림이 없는 무예의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그림자 뜰을 쓸어도 먼지 잃지 않고 달이 연못에 들어도 물에는 흔적 없네. 진정한 아름다움은 샘물과 같아서 아무리 퍼내도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꾸지 않으면 솟아나지 않습니다. 내 안의 샘에서 아름다움이 솟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그저 대상만 보고 즐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샘솟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가을에 다들 아름다움을 만나고 가꾸면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만일 오늘날 이 땅에 부처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어떤 문제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룰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라면 어떤 일보다도 날로 심각해져가는 지구 환경 문제가 첫 번째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생사윤회의 근본은 탐욕에 있습니다.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분세 넘치는 욕망입니다. 오늘날 지구 환경의 위기도 따지고 보면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무제한으로 퍼쓰는 탓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인간들은 자연이 생산해내는 것보다 20%나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구 환경의 위기 앞에서 다 같이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상의 농경지 중 절반이 가축 사료에 쓸 작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육식 위주 식습관 때문입니다. 서양인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육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귀한 자원이 고갈될 형편입니다. 인간들이 동물에게 가하는 행동 또한 매우 잔인하고 가혹합니다. 양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은 닭 공장입니다. 병아리가 태어나자마자 병아리 감결사들이 수컷은 필요 없으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암컷만 달걀을 빼먹기 위해 살립니다. 서로 쪼지 못하게 부리를 잘라버립니다. 또 좁은 공간에 옴짝 못하게 가두어 놓고 3주 동안 불을 껐다 켰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닭들이 거의 미쳐버립니다. 인간이 닭고기를 먹기 위해 달걀을 빼먹기 위해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대할 때 동물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죽어갔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소나 돼지, 개의 눈을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선하디 선한 그 눈은 우리 인간의 눈보다 훨씬 맑고 투명합니다. 모든 생물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합니다. 최근에는 지구상의 벌의 숫자가 과거에 비해 40%나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벌이 사라지면 식물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한 농약 때문에 산중에서도 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은 자연이 공급하는데 분수에 넘치는 탐욕 앞에서는 궁핍해집니다. 탐욕을 억제하려면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화, 즉 정신적인 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덤이 앞에서도 우리는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행복에 음이 트는 것이지 물질은 한때에 불과할 뿐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행복은 조화로운 삶에 있습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가장 알맞은 상태, 자기 분수에 맞는 상태입니다. 조금 아쉬운 듯 가져야 합니다. 절제의 미덕에 기반을 둔 검소한 생활 습관이 조화로운 삶을 이루고 건강한 삶을 이룹니다. 2007년 4월 봄 정기법회 접속하지 말고 접촉하라. 접속과 접촉은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이 전혀 다릅니다. 접속은 간접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정이 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접촉은 상호간의 직접적인 만남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눈길을 마주하고 목소리를 듣고 분위기를 함께 누립니다. 때로는 손을 마주잡거나 미소를 짓거나 쓰다듬는 일을 통해 인간의 정이 오갑니다. 접촉은 이렇듯 인간적입니다. 컴퓨터의 사각 스크린은 이 시대의 편리한 정보 교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휴대전화와 컴퓨터, 텔레비전이 사라진다고 가상해 보십시오. 큰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 가치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생활의 도구인 정보 매체와 자기 자신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를 정보 매체 앞에서 쩔쩔매며 참고 기다릴 줄 모르고 무슨 일이든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영혼을 지닌 인간의 방식이 아닙니다. 생활의 도구에 종속되어 본질적인 삶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실상입니다. 불교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식론에서는 인간의 마음 구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중 제8식은 종자식으로 다음 행동의 원인이 되는 씨앗입니다. 인간 생활의 근원인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저장되어 의식의 필름에 찍힙니다. 이것이 종자식입니다. 앞으로의 지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어떤 상황에 이르면 현실적으로 싹이 돋고 움이 터서 활짝 열립니다. 물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주적인 삶을 이루려면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해서 행복할 것인가, 불행할 것인가, 그것이 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만난 인연으로 독서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법회를 준비하는 일보다 이 책을 읽는데 더 열중했습니다. 제목은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입니다. 이 책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우리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저 역시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를 찾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 역시 제 유튜브 채널에 리뷰를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녹음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